오늘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핸드폰용 중소형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TV용 올레드 분야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 즉 역사로 치면 야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기초로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테크 트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유기물에 전기를 가하여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1980년대 코닥의 탕 박사였습니다. 문제는 코닥의 내부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으므로 거의 연구를 접는 분위기에서 그 결과를 1987년 논문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표했던 논문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에 내놓으라는 회사들은 거의 다 올레드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파이오니아, 파나소닉, 소니, 히다치, 샤프, 마스시다, 사뇨, 미국은 모토로라, 휴렛패커드, 지락스,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T&T 등 거의 모든 기업들이 참여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LG와 삼성 역시 팀을 꾸려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 초반에는 일본의 파이오니어와 사뇨가 소형 올레드 디스플레이들을 자사의 오디오 기기 그리고 카메라용 디스플레이 각각 장착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04년 소니는 11인치 올레드 TV를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고 완벽한 블랙을 구현한 뛰어나고 아름다운 화질의 찬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1인치 크기를 $2,500에 판매하였기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니는 대규모 투자에 의한 사업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뛰어난 화질의 전문가용 25인치 올레드 TV를 소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용했던 기술은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올레드와는 다르고 추후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핸드폰용 올레드에 사용되는 탑 에미션이라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적용하였기에 대형 TV 생산에 걸림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니의 올레드 기술은 역시 TV의 전통적인 명가답게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르게 달성한 완성도 높은 기술적 진보였으나 문제는 가격이었으며 가격을 낮추려는 양산 투자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돌다리를 열심히 두드려보고 웬만하면 건너지 않는 보수적인 일본 회사의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능성을 목격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핸드폰용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완성시켰고 2008년 당시 핸드폰 분야의 강자였던 노키아의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노키아는 2.6인치 크기의 AM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핸드폰 N85를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1차 고객이어야 할 삼성전자의 반응은 심드렁한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뒤늦게 2009년에 가서야 올레드를 첫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레드에 소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그 당시 올레드는 LCD에 비하여 해상도가 한 단계 떨어져 있던 상태이며 가격마저 LCD에 비하여 높았으며 밝기 또한 요즘같이 밝게 구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올레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LG 디스플레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올레드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8년 4월 애플과 아이패드용 LCD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아이폰용 LCD 패널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10년에는 아이패드 공급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올레드 투자에 대한 생각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당시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올레드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올레드 인더스트리가 개화할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의 귀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찾아옵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전무 직급으로 소니와의 LCD 합작사인 SLCD의 등기이사로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에 관련돼 있었으며 또한 후계자로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LCD 업계가 조만간 공급 초과 상황에 이를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용 전무는 모바일용 OLED를 삼성전자 핸드폰 상위 모델에 적극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반전됩니다. 미적거리던 삼성전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룹 전체가 모바일용 OLED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고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마케팅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AMOLED라는 용어를 뇌리 속에 박히게 하고자 손담비를 동원합니다. 그 음악이 바로 애프터스쿨과 손담비의 아몰레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가사가 OLED라는 기술을 노래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히트곡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사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2010년 6월에 작성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공급하던 대만의 HTC 관련 기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의 패널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위 모델인 갤럭시 S의 시판이 시작된 2010년 6월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OLED를 전격 채용하기로 한 여파 때문입니다. 생산 물량 부족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연 3,500만 개의 OLED 패널 생산 능력을 2011년까지 월 3천만 개, 즉 거의 10배에 달하는 캐파업을 2.5조 원을 투입하여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선된 OLED 패널을 탑재한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는 전례 없는 데이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LG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Wait and see라는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던 LG 디스플레이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LG전자는 OLED 패널이 없어서 핸드폰을 팔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 LGD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대응 능력이 없었으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제일 먼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일본의 주요 부품 업체들도 독점 공급으로 묶어놓을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쟁사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오랫동안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삼성은 중소형 OLED 분야에서의 거의 독점적 지위를 영위하게 됩니다. 중소형 OLED의 경쟁은 삼성 이외의 회사들은 링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싱겁게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잠시 2010년 즈음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9년을 전후하여 LG 디스플레이의 LCD 업황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애플과의 장기 계약까지 체결했으니 OLED라는 아직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기술에 집중력을 빼앗기기가 싫었을 수 있었고 그렇기에 더욱 기술 자체를 네거티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격적 후폭풍은 2017년 LCD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내려올 때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은 어땠을까요? 2010년부터 전례 없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대형인 4인치 OLED를 탑재한 갤럭시 S의 대히트로 글로벌 시장에서 갑자기 선두주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참으로 놀라웠던 결과였습니다. 물론 OLED의 적용이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OLED 패널의 공급처가 없었던 당시의 LG전자 핸드폰 사업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삼성이 OLED를 막 채용하기 시작한 2009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2008년 삼성전자의 핸드폰 사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OLED 패널 채용에 적극적일 이유가 전혀 느끼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한마디로 공포스러운 추락 그 자체였으며 LG전자는 LGD의 SOS를 쳤지만 LGD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기가 시작됩니다. 대형 OLED TV 개발입니다. 모바일폰용 OLED에 대한 가능성을 외면했던 일부 임원들의 문책이 있었고 점잖고 소탈하기만 해 보이던 구본 매장은 전례 없이 강력한 오더를 내리게 됩니다. OLED TV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공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전부 짐 싸서 집에 갈 각오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GD로서는 다행히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화이트 올레드 관련 특허를 코닥으로부터 1,000억 원가량을 지불하며 매입한 사실입니다. 2008년 코닥이 핸드폰 카메라 영상의 압축, 저장, 그리고 미리 보기 기능 관련하여 삼성과 LG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큰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패키지들로 넘어온 것입니다. 삼성이 모바일 폰용 올레드 제작에 사용하는 RGB 방식에 비하여 월등히 공정이 단순하고 인라인 프로세싱이 가능하며 주요 특허까지 확보되어 있었으니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올레드 TV를 제작하겠다는 의지와 도전의식이 그동안은 박약했던 것이었죠.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도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2013년 삼성이 먼저 FHD급 55인치 올레드 TV를 $9,000에 출시합니다. 맞습니다. 삼성도 올레드 TV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KN55S9C라는 모델명으로 출시했으며 평면이 아닌 커브 형태로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LG는 65인치와 77인치를 4K 해상도로 출시하게 됩니다. 65인치 TV 가격은 $11,000로 삼성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았으나 65인치로 크며 더욱이 4K 해상도였기에 오히려 가성비가 뛰어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 게임은 설명이 필요 없이 일방적인 LG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 방식은 삼성이 사용한 RGB 방식에 비하여 전력 효율만 제외한 생산성, 수율, 수명, 밝기, 그에 따른 가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방식이므로 원래 게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승부는 갈려져 있었습니다. 삼성의 올레드 TV는 흔적수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RGB 방식의 중소형 올레드 패널, LG는 화이트 올레드 방식의 TV용 올레드 패널 시장을 양분하며 지금까지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올레드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